이제 고급 강좌 1강 옛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중급 고급 특별히 구별은 없어요. 근데 한 강을 10강으로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나눴지요. 예전에 한결에서 처음 할 때는 심화라고 해서 10강을 2번 했어요. 봄, 가을로. 좀 무식하게 많이 했죠, 그때. 기본 과정도 10강쯤 하고, 10강? 10강씩 2번 한 것 같은데, 그쵸? 2번 했는데, 어떻게 2번을 뭘 했지? 하여튼, 엄청 했어요, 엄청. 12강도 했었나? 하여튼 많이. 그래서 한 번에 못하고,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하고 이랬어요. 초기 사람들은. 근데 이제 점점 줄어서 8강, 6강, 뭐 5강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줄다가, 강의 한 5강, 7강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후속 모임으로 하는 걸로 해서 이제 후속 모임은 주로 이제 줄거리 발표하고 의문각기 조금 하는 형태로 갔다가 다시 또 이제 그 심화 자료집 같은 거 보면서 하는 거 그러다 다시 강의로 돌아갔는데 그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강의를 좀 들은 거긴 한데 그게 약한 거죠. 줄거리 발표나 의문각기 약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과 모임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의문각기는 사고력 분과에서 할 것이고 기억력을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연습은 되는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고민하는데 최근에 내 수업한 애들 녹음을 하거든요. 뭐 물론 반발은 있는데 그냥 하는 거다 돌아가면 다 하니까 뭐 그대로 받죠. 받아가지고 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생각할 거리가 좀 있어요. 녹음해가지고 애들 끝난 다음에 그걸 하나하나 맞춰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꼼꼼히 보는 건 수업 시간이 사실 힘들어요. 그것만 녹음해서 틀어놓고 책 펼쳐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보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이들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 나는 걸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거를 저는 집중력이나 어느 분과에서 같이 했으면 녹음을 틀어놓고 애들이 그렇게 다르게 틀리게 뭐 건너뛰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가 그런 걸 같이 얘기하는 자리. 그러니까 성향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도 또 일반적이라는 건 시간의 순서를 못 바꾸는 게 일반적인 거고 성향에 따라서 누구는 뭐 말을 막 단어를 바꾸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유별나게 순서를 잘 못하는 게 있어요. 순서가 헷갈리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얘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런가 그런 거 보면 이제 뭐랄까 그 책 자체가 이렇게 헷갈리게 나오는 거 끊임없이 이야기 순서가 그렇게 연결고리 인과관계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으니까 애들이 계속 헷갈리는 거 있고 어떤 거 상당히 뚜렷한 게 있어요. 진행이 뚜렷한 거 물론 그 아이를 한 번 더 들어야겠다 생각할 정도로 걔는 순서를 잘했어. 근데 그 책이 마녀를 잡아라야. 그런 것들은 아주 순서가 탄탄해서 기억을 잘하는 것이고 플루토 비밀 결사대는 애가 생각보다 못했다는 느낌이 들어. 순서가 계속 헷갈리더라. 그러니까 그런 애는 한 번 더 해봐야지 뭐. 다른 책으로 더 해봐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얘기하면 책을 보거나 뭐 애들이나 책이나 이런 게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분과 모임에서 같이 했으면 하고 그전에는 이제 강의하는 형태로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침 코로나 때문에 이 영상으로 하니까 지방 사람들이 하게 돼서 조금 좋은 점이 있는데 모르겠네. 그분들이 어떻게 될지. 지방 사람들 요번에 특징은 물론 한 사람이 소개시켜주긴 했지만 지방 사람 중에 3사람이 초등교사고 한 사람은 교사는 아니어도 교사이고 싶은 사람 강한 사람이어서 좀 그들이 그런 부분이 있나? 아니면 최근에 그런가? 최근에 그러긴 할 거예요. 애들이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 일반적이고 오늘 얘기의 옛 이야기를 합시다. 옛 이야기. 옛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많이 초기에 좀 들어가고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사실 않아요. 옛 이야기가 좀 더 어떻게 강조하거나 어떻게 더 활용을 했으면 하는데 그것만큼 충분치는 않은 건 있어요. 초기 단계 좀 하고 그냥 쑥 넘어가는 형태의 성격이라 좀 아쉽긴 한데 그게 대충 내용을 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하여튼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형태예요. 꼼꼼히 보기에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초기 단계 들려주기 정도만 하고 그 이상 안 돼서 항상 아쉬운데 그럼에도 이제 강의에다 옛날 얘기 집어넣는 거는 옛 이야기 집어넣는 건 옛 이야기 소위 말하는 이야기란 성격이 저는 소설은 이야기 중에 하나의 형식 특히 근대문학의 형식이고 이야기는 아주 고대부터 오랫동안 이어져 온 어떤 더 일반적인 거 그런 거여서 옛 이야기로 그러니까 근대 소설 우리가 보는 아이들 동화라는 것의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서양에서 동화라고 할 때 이게 섞여 있어요. 민담 동화 이런 거 할 때 옛 이야기하고 지금 동화가 막 섞여 있어. 사실 안데르센도 동화잖아요. 한 개인이 창작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보는 성격도 있는데 저도 왔다 갔다 하는 편이죠. 할 수 없죠. 그거는 뭐. 그래서 그렇게 옛 이야기가 아직 우리가 우리 수업에서 적절하게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여전히 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제가 생각한 옛 이야기를 저번에 5강 할 때처럼 제 입장을 드러내놓고 그 다음에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옛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에서 저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시각이나 입장이나 세력들의 입장들이 포함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강자와 약자의 시각이 중첩되어 있는 거다라고 봐요. 물론 일반 동화 한 개인이 쓴 거에도 그럴 가능성은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뭔가를 저항하거나 개혁하거나 변형한다고 할 때에도 그 어떤 특정 지점 외에 상당수는 다 통념을 받는 거거든요. 그 통념의 대다수는 지배 이론이죠. 지배 계급의 이론이나 다수 의견을 바탕으로 그 어떤 한 지점에 새로운 얘기를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성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가 남성과 여성의 역할 부분을 얘기한다든가 그거 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전형적인 형태의 성향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한 개인이 쓴 거는 더더군다나 그런데 집단으로 썼다고 하는 구전설화 같은 거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섞여 나온다. 그래서 생각보다 근데 이제 교묘하거나 정교할수록 다른 입장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아니면 웃긴다고 하는 것이고 이를테면 종이봉지 공주 같은 거를 남성 우월주의자들이 읽었을 때 어떨까? 그냥 웃긴다 그러는 거지 뭐. 거기에 어떤 혁명적인 성격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런 의식을 강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페미니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종이봉지 공주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것처럼 똑같이 다른 부분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고 이제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누구지 여기도 얘기하는 것처럼 로버트 단턴이 얘기하는 것처럼 옛 이야기가 농민이나 약자들만의 이야기고 그들만의 그거는 우리 서정원 선생도 그렇게 했죠.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배층의 의견이 직접 간접으로 들어갔으니까. 직접 들어간다는 건 그 채집하면서 변형시키는 것도 있지만 간접이라고 하는 얘기는 원컨 원치 않건 그 밑에 사람들이 약자들이 그 이야기를 공유할 때 상당수 포장이라는 의미에서도 지배 이론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실제로 받아들여야지만 그 이야기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 세력들의 어떤 그 대립보다는 중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의식적으로 그 이야기 하나 갖고 싸운다기보다는 의식하건 무의식하건 얘기가 이게 층층이 겹쳐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옛 이야기가 그렇게 상징적인 것이 아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구체적인 것.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들만이
알아들을 가능성이 많다. 우리는 지금 중산층의 사고에 상당히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옛 이야기의 그 하층 성향을 거의 못 읽어내고 불편해하는 거가 많은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못 읽어서 그렇지 아주 구체적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맨 처음으로 이거 하나 드릴게요. 이게 재미있는 완주 이야기라고 좀 무슨 책인데 인물과 사상사에서 나왔어요. 완주군에서 무슨 전래동화를 새로 쓰게 하는 우수 문화 콘텐츠 뭐 이랬어요. 전래동화 공모전. 그래서 거기서 상 받은 게 이거예요. 이거 중에서 제가 기니까 그 하나만 녹음한 거 들려드릴게요. 이게 뭔지 그거 할까? 한 4분의 4개로 쪼갠 게 세 번째니까 그 정도 하면 들릴래나? 감을 잡을래나? 의심적인 시작. 필립스 엄마는 도망간 감나무집 할머니네 며느리와 같은 나라 사람이었기에 친하게 지냈다. 그래서 감나무집 사람들은 우리 집 와서 필립스 엄마에게 혹시 연락은 오지 않았냐, 뭐 그런 이야기는 없냐며 몇 번이나 묻고갔다. 아빠는 감나무집 아저씨가 안 돼 보였는지 아저씨가 오실 때만 위로해 주신다고 함께 술을 드신 일이 많으셨다. 할머니는 그렇지 않아도 감나무집 일을 마음에 걸려 하셨기에 특별히 신경을 쓰시며 아저씨를 맞아주셨다. 그런데 오늘 저녁 가게 아줌마가 헐레벌떡 우리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할아버지를 모셔왔다. 아빠와 감나무집 아저씨가 술을 드시다 두 분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그 싸움은 할아버지 가게까지 가셔서 두 분을 떼어놓고서야 간신히 끝났다. 동네 사람들 말로는 감나무집 아저씨가 우리 아빠에게 자기 부인과 필리핀 엄마가 엄청 친하게 지냈으니 필리핀 엄마 단속을 잘 하라고 했다는 거다. 함께 도망치려다 기회를 놓쳐서 자기 부인 혼자 도망간 것일 수도 있다면서 말이다. 여기까지는 우리 아빠가 그냥 꾹 참고 들으셨단다. 그런데 아저씨가 멈추지 않고 이 얘기 저 얘기를 꺼내며 아빠 마음을 불치워 놓았다고 한다. 그제야 나는 아빠가 왜 그렇게 화를 내셨는지 이해가 되었다. 그런데 때마침 텔레비전에서도 농촌총각 울리는 국제 결혼이라는 프로를 앞다퉈 내보냈다. 우리 집은 괜찮냐는 친척과 아빠 친구에게 조심하는 전화가 이어졌다. 우리 집은 괜찮느냐는 사람들이 말한 것, 우리 집 필리핀 엄마는 괜찮느냐는 말일 것이다. 즉 필리핀 엄마가 도망가거나 하지 않았느냐는 뜻이라는 것을 난 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필리핀 엄마를 걱정했다. 그런데 정작 걱정할 사람은 아빠였던 것 같다. 아빠가 이상해졌다는 것을 그것도 알 수 있었다. 감나무집 며느리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 구청에서 외국인 아줌마들의 모임을 추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다. 필리핀 엄마도 다른 외국 아줌마들처럼 이 모임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날짜를 꼽으며 기다리셨던 아빠였다. 그런데 당일이 되자 아빠는 갑자기 필리핀 엄마에게 가지 말라고 하셨다. 할아버지 할머니 도움으로 간신히 갈 수 있었지만 필리핀 엄마의 걸음은 무거워했다. 시내에 나간 필리핀 엄마가 오지 않자 아빠는 안절부절 못하셨다. 필리핀 엄마가 오겠다고 한 시간보다 아직 2시간이나 남았는데 아빠는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셨다. 필리핀 엄마는 차가 오지 않아 늦었다. 미안하다고 하셨다. 오겠다는 시간보다 30분밖에 지나지 않았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아빠는 필리핀 엄마가 마을 밖에 나가는 걸 끔찍하게 싫어하기 시작했다. 필리핀 엄마가 마을 안에 있어도 아빠는 마치 숨을 살아남는데 혼자 술래잡기를 하는 사람 마냥 그렇게 필리핀 엄마를 찾아다녔다. 우리 엄마처럼 바라는 다른 외국 아줌마들처럼 필리핀 엄마도 도망갈 거라고 의심하는 것 같았다. 아니 의심하는 병이 생긴 것이 틀림없었다. 필리핀 엄마의 약관. 찍찍찍 이상한 소리 때문에 잠들었겠다. 술 냄새. 아빠가 우리 반에 들어오신 것 같다. 아빠는 요즘 부쩍 술을 드시고 밤늦게 들어오신 일이 많으셨다.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실눈을 뜨며 손전등을 세워놓고 무엇인가를 하는 아빠를 바라봤다. 찍찍찍 스카치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뜯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가 벽시계 뒤에 무언가를 숨기시는 것 같다. 잠자는 차 아빠를 몰래 지켜보다 나도 모르게 다시 집으로 잠이 들었다. 어제 아빠가 무엇을 숨겼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난 아빠가 없는 틈을 타서 의자 위에 올라간 다음 벽시계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스카치 테이프로 벽에 무언가를 붙여놓으셨다. 비닐에 쌓여있는 그 무엇인가를 자세히 보았다. 무슨 얇은 수첩 같았는데 내가 보는 부분은 수첩의 뒷부분인 것 같았다. 난 조심스럽게 벽에 붙여있는 스카치 테이프가 뜯어지지 않게 수첩을 뜯어봤다. 아이고 큰일이다. 스카치 테이프가 벽에서 조금 뜯어졌다. 순간 나 포기하고 얼른 벽시계를 다시 털어둘 가능성이 들었다. 가슴이 콩콩 얼굴에서 열이 났지만 궁금한 것이 바뀌었다. 기왕 이렇게 된 건 조금 더 민기를 가지고 수첩을 위로 들어보았다. 그리고 이마를 벽에 바짝 붙이고 수첩과 벽 사이의 공간을 이용해서 수첩의 정체를 알 수 있는 무엇인가를 시작했다. 영어로 된 글씨가 보였다. 작아서 읽기가 어려웠다. ASPORT 햇볕을 배운 단어였다. 여권. 난 둥글린 가족을 진행시키며 조금 더 소리를 낸 두 분의 스카치 테이프를 벽에 꽉꽉 문질렀다. 손에서 땀이 났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나는 그것이 필리핀 엄마의 여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아빠가 왜 여권을 숨겼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빠 걱정되었다. 필리핀 엄마가 걱정되었다. 며칠 뒤 필리핀 엄마가 여권이 없어서는 난감해졌다. 난 아빠 얼굴을 몰래 훔쳐왔다. 아빠의 굳은 얼굴을 보고 미숫가루 필리핀 엄마는 아빠가 숨긴 것을 알았는지 저는 여권을 찾지 않았다. 그런 필리핀 엄마가 고맙게 느꼈다. 이렇게 여권 사건은 무사히 지나갈 줄 알았다. 그런데 며칠 뒤 일이 터지고 말았다. 할머니가 필리핀 엄마를 부르셨다. 필리핀에서 전화가 온 것이다. 필리핀 엄마는 오랜만에 환한 웃음을 지으며 뛰어왔다. 그런데 전화를 받는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필리핀 엄마의 엄마가 위독하시다는 전화였던 것이다. 할아버지 할머니 필리핀 엄마에게 항공권을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해 주셨다. 필리핀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어머니 고마워요 라며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문제는 아빠다. 아빠 도무지 필리핀 엄마의 여권을 내놓으려 하지 않는 거다.
필리핀 엄마가 몇 번이나 도망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도 아빠는 믿질 않았다. 필리핀 엄마는 여건이 있어야 필리핀에 갈 수 있다며 울면서 아빠에게 여건을 거짓말하면 대충 알겠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선녀와 나무꾼을 읽을 때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 독해를 할 거예요. 당연히 지금처럼. 지금 이 사람은 비유가 참 적절하죠. 이게 대상 받은 건데 하여튼 날개옷하고 여꽃하고 정말 비슷하겠죠. 상당히 어쩌면 옛날에 선녀와 나무꾼 전부 다 그 서로 다른 부족들로부터 넘어온 여자들 이런 그런 느낌일 가능성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하늘로 간다는 게 자기 원래 부족으로 가는 건데 그걸 못 가게 하는 등등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변형되면서 나타나는 건데 거기에 이제 그런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면 문제가 되니까 이걸 상징 내지는 다른 게 중첩되는 형태. 중첩되는 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링 패처라는 사람은 좀 특이한 사람인데 경제학자인가 그래요. 마크시스트 경제학자인데 어떻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다가 이걸 했다고 이런 식으로 쓰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아기 돼지 삼형제 같은 거는 이제 늑대가 나오는데 이 사람 얘기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전에 사냥과 7마리 새끼 늑대라는 게 있었다. 거의 비슷하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참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아기 돼지 삼형제 했고 늑대가 당연히 강자고 염소인가 양인가 그거는 이제 약하다고 보는데 사냥과 7마리 새끼 늑대는 사냥이 더 강자로 나오거든요. 이게 뭘 뜻하는지 잘 모르겠어. 더 모르겠는 건 뭐더라 그거 헨젤과 그레텔에서 이 사람 얘기는 그런가 문제의식 같은 거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은 상당히 강해서 주장 그대로 받기는 어려운데 이 사람이 그걸 하면서 건드린 것 중에 하나가 헨젤과 그레텔에서 그 마녀가 왜 통통한 여자를 잡으려고 생각 안 하고 바짝 마른 남자를 잡으려고 그랬을까요? 잡아먹으려고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거 상당히 이상한 얘기예요. 그렇죠? 왜 그랬지? 뭔가 근데 그건 우리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자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그 사람이 마녀가 아닐지도 모른다. 오히려 돈 많은 노인네인데 노인네를 뭐 죽이고 싶어서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잘 모르겠어. 그런 거 아니면 홀레 할머니에서 홀레 할머니가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맨 처음 만났을 때 이빨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무서워 보인다고 해서 도망가는 거를 얘야 무서워하지 말라고 오라 그러거든요. 그래 그런 것들이 어떤 흔적들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걸 해석이 안 되죠. 제가 해석하는 여우누이는 그런 거죠. 여우누이는 이야기로는 사냥꾼의 막내가 주인공인데 제목만 여우누이예요. 그렇죠? 물론 제목과 다른 건 많죠. 우리들의 일그러지형도 제목하고는 다르죠.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들의 일그러지형은 마찬가지로 거기는 주인공이 한병태, 화자가 한병태를 주인공으로 다 보는데 엄석대 약간 대상처럼 나오죠. 그런데도 제목 때문에 여전히 엄석대가 주인공으로 하고 엄석대를 통해서 다시 보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생들한테 아무런 힌트를 안 주면 엄석대를 중심으로 봐요. 엄석대를 중심으로 보면 엄석대를 부정적으로 잘 안 그릴 가능성이 사실 많거든요. 그럼 똑같아요. 여우누이도 여우누이를 중심으로 보면 그 상황은 상당히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누가 끝지라고 새로 썼을 때 그 전에 앞부분에 그걸 집어넣죠. 사냥꾼이 여우의 부모를 다 죽이고 새끼만 남기니까 이 새끼가 그 부모가 딸을 낳고 싶다고 해서 그 딸로 나타나면서 복수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숨어 있는 거에서 그 맥락이 숨어 있는 거에서 그 제목 정도로만 남았다거나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 거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그 토끼전이에요. 토끼전. 토끼전 두 개 판본이 다 있잖아요. 맨 끝에 자라를 긍정적으로 토끼가 결국 도망갔더라도 다시 또 뭐 산신령 오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긍정적으로 하는 게 있는가 하면 그건 냅두고 토끼가 그 육지로 나와가지고 뭐 즐겁게 까불다가 또 혼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판본이 두 개 다 결말이 달라지면서 얘기가 다른 느낌을 주는 것들은 여전히 그거를
다른 세력들, 근데 다른 세력이라는 것이 이런 거죠.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를 들려주거나 읽히고자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누구한테. 그러니까 이를테면 토끼전을 옛날로 말하면 읽어줄 때 하층들이나 이런 사람들 한다면 당연히 그 왕궁은 좀 부정적으로 그리고 결국 그래서 지네가 그랬지만 결국은 당하고 말아. 그리고 자기네가 즐겁게 이겼겠죠. 근데 그러다가 그 조금 더 이제 중간이나 위층으로 가서 옛날 얘기를 들려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충을 얘기를 하던가 그거가 좀 불편하면 토끼가 살아나왔다가 한 두어 번 실수로 죽을 고비에 처하는 거를 추가시키죠. 그죠? 그건 아시죠? 그 토끼가 살아남아가지고 좋다고 깔깔대다가 함정에 빠져서 이제 그 죽게 생겼으니까 그 쉬파리 불러서 나 쉬 좀 쏴줘 썩게끔. 그래서 이제 쉬를 쏴주니까 꼬마 초동인가 뭔가 걔가 지나가서 토끼 걸렸네? 끌어올리는데 아우 냄새가 독해. 이거 죽은 지 오래됐는가 봐. 못 먹겠다고 싹 던져버리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두 번 정도의 그다음에 독수리한테 잡히기도 한다? 그런 걸 해요. 그런 걸 집어넣으면 다른 쪽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용궁에서 살아남은 거는 우연 내지는 실수, 우연이나 어떤 대단한 꾀가 아니라 약간의 뭐 잔재주 정도일 것이다. 저렇게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하니까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 걸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위에서는 받아들여지는 거고 밑에 사람들이 이걸 하나의 장치로 보겠죠. 하층들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서로 엇갈리는 것이 채집되고 이러면서 어디는 굳어져 있고 어디는 뒷부분으로 달라져 있고 어디는 낱말로 있고 낱말로만 남았고 뭐 이렇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물론 모든 옛 이야기를 일반화시킨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건 맞아요. 그 이완이 책 보면 빨간 모자를 얘기하면서 기만이 옛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으냐. 예를 들어서 뭐 정신분석학적 그 다음에 단턴이 쓴 그 역사학적 미시사 이쪽이죠. 그 다음에 분석심리학자 뭐 등등 얘기해서 자기는 분석심리학자에는 베레카 그 사람 얘기가 가장 그래도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레나 카스트. 근데 전 이게 좀 불편해요. 아니 가장 올바른 해석이 무엇이냐고 접근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접근이다. 옛 이야기는 그것도 하나의 옛 이야기로서의 형식은 있지만 그 자체는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에 있어서 그 현실 사회의 어떤 축소판으로 소설보다 더 강한 거죠. 왜냐하면 구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넓게 보면 신화부터 상당히 넓은 범위여서 그거를 옛 이야기의 일반적인 성격을 붙잡아서 그거를 옛 이야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접근하는 건 위험하고 그건 옛 얘기마다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어떤 목적이나 무슨 의도로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을 강조하는 건 그만큼 지금 남성, 여성 내지는 성적 차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강조를 하는 것이면 그런 쪽에 관련된 걸 찾아서 그걸 해석하는 거죠. 빨간 모자를 그렇게 많이 했죠. 물론 빨간 모자 얘기될 때 베텔라임이 이제 초기본을 제대로 몰라서 그랬다고 이제 로버트 단턴이 비판했대는데 사실 초기본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애매해요. 초기본이 뭐가 있는지를 알기는 사실 어렵죠. 그리고 왜냐면 그것이 채집됐을 뿐만 아니라 채집되기 전에도 역사적으로 막 쫓아가면서 가장 처음에 그런 이야기가 형성됐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야기가 형성되기 전에는 어땠을까? 그럼 이야기 전 단계에 뭔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초기본을 근거로 해서 뭘 판단하는 상당히 위험할 거다 라고 해서 초기본을 근거로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여기서 문제는 소제목이 그래요. 빨간 모자는 어린이에게 유익한 옛 이야기일까? 이게 소제목 중에 하나예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린이, 어떤 어린이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교육시키고자 가르치고자 성장하고자 하는 어린이를 염두에 두고 하는가? 그게 없어요. 더보다 유익하다는 건 아주 애매한 단어예요. 뭐가 유익한 것인가? 본인은 서구에서는
다양한 학문들이 서로 옛이야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을 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게 너무 좋아 보인다 그러는데 전 기반이 이분이 자기 입장이 뭔지를 드러낸 게 잘 안 보여요. 자기 입장을 국문학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아요. 국문학도 자기 입장을 어딘가를 이론가를 빌어서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국문학자 그 사람 모르면 뭐 우르카치나 이런 사람 걸 이론 빌었다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빌어가지고 자기가 그쪽을 해석을 하고 자기가 그걸 드러내야지만 전 정직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라면 뭐 어떻게 볼지 뭐 그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죠. 해석은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에 맞는 옛이야기를 찾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느 해석이 올바르고 다양한 해석을 소개하면서 하는 건 좋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시각이나 어떤 입장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옛이야기를 바라보는가를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소위 말 그 전에 아동관이라거나 세계관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문 좀 닫아주세요. 너무 시끄럽네 저기 또 공사하네. 아주 최근에 이 책이 막 번역돼 가지고 이거를 봤어요. 이런 책인데 제임스 스콧이에요. 제임스 스콧은 그 아나키스트라고 알려져 있는 학자예요. 옛날 보면서 주로 약자들의 무기가 뭐냐? 이거는 저항의 예술인데 영어에서 아트가 참 기술, 기에 뭐 예술 아주 복잡해요. 근데 이제 포괄적이어서 예술로 적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약간 우리나라에서 보수 쪽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건 상당히 급진 쪽인데 자기도 지적을 받았대. 왜 보수 쪽에서 이런 걸 번역했냐고. 좀 애매하긴 한데 이런 거예요. 뭐 결론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 보면 돼. 여기 있나? 그 지배하고 저항해서 지배가 물질적으로 지배하는 거는 곡물이나 세금이나 노동 등을 이제 소유하는 거, 전유하는 거죠. 그다음 신분. 나는 그거 눌러. 그걸 클릭. 여기서 여기 안 했다. 여기서 그걸 해야 되는데 공유 중단해야 되는데. 들리죠? 잘 들리죠? 진작 얘기하지. 아니 메시지로 적어요. 그런 거 할 줄 몰라. 그다음에 신분적 지배는 모욕, 특혜, 박탈, 물해, 품위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이 신분적 지배고 이데올로기적 지배는 지배 집단에 의한 노예제, 농노제, 카스트, 특권의 정당화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공표된 형태의 저항, 공개적인 저항은 물질적으로서는 물질적 지배에 대해서는 탄원, 시위, 보이콧, 파업, 토지 침입, 공개적 저항 이런 게 있죠. 신분적 지배에 대해서 공개적인 저항은 태도, 의상, 말씨 등을 통한 가치 있는 것의 공인 혹은 지배자의 신분 상징에 대한 공개적인 모독 이런 게 있고 이데올로기적 지배는 평등이나 혁명을 전파하거나 지배의 이데올로기를 부정하는 공개적 대항 이데올로기에 있어요. 이 사람이 주목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은 위장된 은닉된 하부 정치 이런 게 있어요. 물질적 지배에 대해서는 일상적 형태의 저항, 예컨대 밀렵, 불법 거주, 탈주, 꾸물거림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신무적 지배에 대해서 비공개적 저항은 분노 및 공격의 은닉과 품위에 대한 위장된 연설 이런 거 좀 어렵네.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적 지배에 대해서는 체제 저항적 반문화 발달 이를테면 천년왕국의 교리라든가 노예의 비밀 정원이라든가 민속 종교라든가 계급 영웅신화, 의적 영웅신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건 드러나지 않은 저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표현은 은닉 대본이라고 하는데 꼭 말만 아니라 그러니까 글자만 아니라 말이라든가 어떤 행동, 몸짓 이런 것들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하층들이 그렇게 저항을 했다. 근데 그것은 공개되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마치 역사나 학자들이 저항이 없는 것처럼 그거를 받아들이고 강제로라도 동의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새로운 얘기거든요. 약간 일반화시킨 건데
하나의 반란이나 어떤 사건들을 분석하면서까지는 나오는데 이게 일반화시킨 건 어쩌면 처음이다시피 할 정도예요. 이게 여러 가지 다른 이론들을 비판하면서 나오는 거고, 저도 계속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렇게 저항을 안 했지?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왜 저항을 안 했지라는 게, 대표적으로 미국의 노예제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노동자들이 생각보다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한 형태인데도 저항을 안 한 것 같이 보여가지고 이상하다고 했더니 역사책에 하워드 진이 쓴 거 보면 상당히 저항을 많이 했고 거의 죽어가면서 싸웠더라고. 상당히 많이 싸웠어요, 우리 저쪽으로. 그리고 근데 그 자본의 힘이 워낙 커서 죽어가도 거의 뭐라고 못할 정도였고, 이데올로기를 다 뒤집은 거죠. 테네시 그런 것처럼 그때 사람도 엄청 죽어갔는데 그것이 미국 경제를 살렸다고 해서 그런 말이 싹 없어졌잖아요. 그때 대규모 공사할 때 초기니까 엄청 얼마 많이 죽었겠어요. 그런 거 싹 없어졌거든. 그런 식으로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작게 아직 공개화되기 전이나 집단화되기 전 단계의 상당히 많은 저항들이 있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태업 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사고방식이 생산성 이런 중산층 내지는 지배층의 논리로 들어가서 태업하면 안 되지 그러는 건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으로 저항이에요, 저항. 우리 애들로 얘기 들어보면 애들이 선생한테 저항하는 거를 그걸 당연하게 받아야 돼요. 학생이 그러면 안 되지라는 건 똑같이 중산층이나 지배층의 논리예요. 저는 당연히 저도 짜증을 내고 성질을 내지만 여전히 크게 봤을 때는 애가 저항하는 건 당연하지. 하기 싫은 걸 지발로 왔나? 지발로 와도 싫은 건데 엄마 끌고 왔으니까 당연히 싫은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싫어서 저항하는 걸 어떻게 받을 것이냐라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아니 학생이 아이가 너를 위해서 가르치는데 왜 저항을 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강자약자 논리는 똑같고 우리가 생각보다 강자 논리에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서 옛날 얘기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 중에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다. 그들의 그 하층들이나 약자들의 목소리가 숨어서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가 그것이 약자가 권력으로 피지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성의 부분, 남성, 여성의 부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러면 연습 삼아 우리 최근에 우리가 보는 별난 제축 이런 거 봅시다. 물론 옛 얘기예요. 여기 나온 주먹이 같은 거 그냥 주먹이는 그렇게 하다 보면 돼요. 그냥 뭐 재밌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조금 해석해 볼 수도 있는데, 제주 많은 육형제 보면 제주가 많아서 이를테면 다 굶어 죽는데 사또 집에 쌀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가서 훔쳐다 먹으니까 이제 사또가 열받아서 이제 혼내주는 거죠. 혼내서 두드러 패는데 맞아도 뭐 까딱가 나니까 그 다음에 뜨거운 물에 집어넣는데 또 다른 형제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도 버티니까 얘를 또 연저방에 돌리는데 그것도 건드니까 아이고야 가라 그랬. 그래서 제주만 육형제가 뭐 했냐, 이 정도라면 반란을 일으킬 만도 한데 그러지 않죠. 사또 뒤집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가 위에서 왔을 때 그냥 웃기네 재밌네라고 볼 수도 있고, 자기네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어떤 가능성이죠. 가능성이에요. 뭔가 준비가 안 됐을 뿐. 그리고 그냥 재밌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그렇게 고통받는 거를 희화시켰다, 재밌게 했다라고 문학적으로 상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고,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은 이러고 싶어하는 꿈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떤 계기가 됐을 때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결집하는 동질감을 느꼈으니까 어떤 계기로 갈 것이다. 근데 이야기 속에서는 결코 마지막을 그렇게 잘 안 맺는데, 형제 맺은 내 아이는 더 직접적이에요. 주먹손이 있고 오줌손이 있고 코낀손이 있고 밀대손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들 재주가 엄청나. 근데 뭘 해요? 이웃나라 병사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웃나라 병사들을 물리치죠. 그러고 뭐해? 그러고 그 다음 없어요. 그 다음 없어요. 이러면 똑같이 그 정도 사람이면 더 이상 뭘 할 수가 있죠. 이게 참 특이해요. 이런 그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거. 이게 아기장수 우투리죠. 그쵸? 아기장수 우투리 자연적인 거죠. 아기장수 우투리에서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날아다니고 이러니까 이제 거기는 노골적으로 나오죠. 부모가 애를 데리고
하층에서 영웅이 나오면 그건 죽을 거라. 그래서 데리고 가서 이제 몰래 하다가 막판에 죽는 거죠. 걸려가지고 관과에 걸려 죽는 건데, 그런 건 이제 슬프게 나오긴 했지만 그런 거 말고 이렇게 하층에서 영웅이 나오면 그건 어떤 형태로고 숨기거나 아니면 희화시키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장길산 같은 데 보면 대단한 영웅이죠. 그쵸? 그 하층으로서 힘이라든가, 그 장길산 밑에는 누구야? 이갑송인가? 물론 나무가 어떤 나무에 따라 다르지만 뿌리째 뽑혀 있는 나무를 그냥 뽑는 거잖아. 그냥 나무를 힘으로 뽑는 그런 힘 같은 건 어마어마한데, 그런 사람이 가능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광대라는 신분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오랫동안은 위장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하층은 전혀 상층이 그런 모습을 보는 것과는 다른 시각으로 볼 가능성이 많다. 근데 우리가 사실 중간 입장에서 상층으로 많이 가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희화 내지는 그냥 재밌다거나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은데, 다른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물론 이 로버트 단턴 얘기하는 것처럼 토끼와 호랑이, 대표적인 세계적으로 토끼와 호랑이가 아니라 토끼의 꾀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온대요. 딴 나라도. 우리는 토끼하고 호랑이가 많이 나오죠. 그럴 때 토끼가 호랑이를 꾀로 물리치고, 꾀를 이제 좀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딴 때 얘기한 것처럼 여전히 호랑이로 읽을 수 있다. 그러니까 토끼로만 읽는 게 아니라 호랑이로 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토끼로 얘기를 하지만 재밌어요. 토끼가 꾀를 써서 호랑이를 물리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때 아이들이 꾀를 써서 엄마의 요구를 물리치는 거를 열받아 하지. 그쵸? 똑같아. 그쵸? 우리는 마치 그거를 토끼로 읽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사실 그렇게 못 읽긴 하는데 해석을 자꾸 토끼로 읽는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호랑이로 읽을 수 있죠? 호랑이 읽으면 어떻게 해요? 간단하지 뭐. 토끼같이요. 저런 약한 동물한테도 뒤통수 맞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거겠지 뭐. 그렇죠? 여전히. 근데 우리는 그거를 꾀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얘기하다 로버트 단턴이 얘기하는 건 그거보다 훨씬 더 세요. 꾀라기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 표현이 간교함 뭐 이런 쪽으로 나요. 간교함이나 좀 심한 거친 폭력성 등등 나오는 것들은 우리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건데, 그게 그래서 상징이냐 뭐 등등 여러 가지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대로. 왜냐면 그렇게 받은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트릭스터 얘기 여기도 나오는데, 트릭스터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지배층에서, 현실에서 지배층에서 위선적인 사람, 겉으로는 많은 다수한테는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뒤에서 나쁜 짓을 한 사람을, 트릭스터 역할인 사람이 혼을 낼 때 그 위선을 폭로하는 게 대단히 어려우니까 그 폭로를 못하고 혼을 낼 가능성이 사실 많아요. 본인은 아니까 혼났을 때 이제 어느 정도 겁을 먹거나 뭘 하겠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 트릭스터는 나쁜 놈 중에 하나야. 아주 이상해. 근데 걔가 가끔 가다가 하층들한테 도움도 주거든. 근데 상층이나 중간층에 아주 괜찮은 사람을 혼을 내. 이걸 어떻게 볼 거냐? 난 그게 가장 갑절해. 위성적인 형태, 밑에 층에서 잘 안 보이는 형태. 근데 그거를 이렇게 드러내기가 너무나 애매한 형태의 경우 그냥 직접 가서 혼을 내죠. 직접 가서 혼을 내주거나 뭐 골려주거나 뭐 그럴 때 그거를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그리고 본인도 그거를 일반 사람들이 다 그거를 이해하는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은 반란군의 지도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안 드러나고 그냥 우스꽝스러운 형태로 돌아가요. 난 이상한 놈이야, 웃긴 놈이야 라고 돌아가야지만 걔가 그 마을에서 어느 정도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양쪽의 문제,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트릭스터 같은 거, 이런 이중적인 형태는 여전히 반대 이중 형태가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반란군의 지도자가 아니라 그렇게 나쁜 사람을 그렇게 개별이건 뭐 특정 사건에 따라서 혼을 낼 때 그것이 대중들한테 이해가 되면 그냥 발라대, 그냥 발라. 근데 그렇기에는 아직 때가 안 됐다거나 아니면 성향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본다면 그 정도로 하면 만족하죠. 그 사람 눈에는
그 위선인자가 보이는 것이고 보통 사람 눈에 안 보일 가능성이 사실은 많죠. 생각보다 그런 거는 많아요. 그래서 트릭스터에 대해서 남들이 조금씩 해석을 하는 거랑 저랑 조금 다른 건 전 트릭스터는 그런 쪽일 거다. 그러니까 뭐 사기꾼 내지는 뭐부터 시작해서 좀 헷갈리는 사람인데 그 마지막 헷갈리는 건 토끼전에서 마지막으로 헷갈리는 장치를 해야지만 그 사람이 현재의 모습에 살아남는 것처럼,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이야기 자체가 살아남아. 이야기가 살아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거는 그 포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하죠.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심청이 같은 경우가 그걸 인신매매로 오는 거, 이런 것도 인신매매를 강하게 드러내면 이야기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거나 위험할 가능성이 많죠. 근데 그거를 기본적으로 파는 건 맞죠. 근데 그것이 그쪽에 용궁으로 가고 뭐 아버지를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포장을 하면서 하니까 우리는 인신매매까지 잘 못 읽어내는 경향이 있는데, 실은 상당히 오랫동안 그랬죠. 어느 책 보니까 최인훈이 희곡으로 처음으로 인신매매로 읽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그렇게 개인적으로 했을지 몰라도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희곡인데 짧은 희곡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신봉사가 뺑더어미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주둥이 한번 잘못 놀려 부처님께 시주한다. 내가 한 말 때문에 남경배 상인들께 공양미 값으로 팔려. 여기까지 똑같죠? 물 건너 대국 땅에, 이건 죽는 게 아니죠. 물 건너 대국 땅에 기생살이 팔려가는 내 딸 심청이가 떠나는 백기를 배웅이나 하고서야 이발이 떨어지겠네. 이렇게 명백히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를 어느 사람이 평한 거 보니까 이게 처음이랬는데 최인훈이 한 거면 상당히 나중이잖아요. 최인훈 사람이 그렇게 오래된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황사이가 심청이로 이제 길게 썼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해석을 상당히 오랫동안 못하고 있었다. 그쪽 시각으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너무 빨리 끝났네. 이런 식으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여러 입장들이 거기서 대결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대결을 하다 논쟁 벌이는 건 아니고, 얘기가 이렇게 포개져 있는 거. 자기들 입장을 하나 추가하고 이런 형태로 되고, 누구는 당연히 빼고 그러죠. 빼고는 요즘도 나타나요. 어떻게 나면 옹고집전 보면 최근에 쓴 사람이에요. 창비니까 이제 박철이라는 사람이 이제 애들용으로 썼다고 하면서 그 문제가 뭐냐면 지루하게 반복되는 집칠애와 살림살이에 대한 긴 사설 부분, 가짜와 진짜 옹고집 간의 지나치게 지루한 싸움을 어떻게 요약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자기는 뭘 뺐다 그러는데, 다른 입장에서 보면 그 뺀 게 가장 결정적이에요. 뺀 것 중에 상당수가 살림살이 같은 거거든요. 살림살이를 쭉 나열하는 걸 빼는 건데, 그 살림살이 나열의 기본은 뭐냐면 그 여성적인 시각이거든요. 여자만이 살림살이를 알죠. 그러니까 가짜 옹고집이 그런 거를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루하다고 하는 것만큼 게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걸 지루하다 뺀 거는 은연중에 또다시 개작을 하는 거예요. 지루한 건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누구더라? 제리 펠리인가 보더라. 제리 스피넬리. 제리 펠리. 누가 내 머리카락 칫솔에 머리카락 끼웠어. 이게 몇 쪽이냐면 370쪽이에요. 남매가 싸우는데 정말 지겹게 써. 지독하다. 그러다 끝판에 가서 어떤 사건 때문에 이게 풀리니까 확 들어와요, 같이. 근데 요즘은 싸우는 것들이 100쪽에서 싸우다가 화해를 하니까 가짜 같아. 그런 심리가 있어. 물론 애들은 그만큼 읽기 등이 약하니까 또 그것도 지루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지루함까지 간 다음에 풀려야 되는데, 그 책이 지루하면 안 읽는다고 생각해서 빨리 그 전에 끝나니까 화해는 전부 다 가짜 느낌이 들어요. 뭔가 이렇게 질려야 되거든, 심리적으로. 그럼 난 지금보다 아무리 저학년이 좀 더 길어야 돼요. 싸움이 풀리는 건. 이거는 옛날 거기도 하고, 내가 봤을 때 지루할 거니까 엄청 지루한 거죠. 엄청 지루해. 360. 엄청 지루해. 또 싸우고. 그만 싸워도 될 것 같은데 계속 싸워. 그리고 막판에 우연찮은 사건이 일어나면서 화해를 하니까 진짜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빼는 거에 자체는
다른 측면이 좀 있는 거죠. 여전히 지금도 개작을 하고 있는 거고 그 개작에는 어떤 상에 들어가는 거야. 상당수는 우리 옛 얘기 이런 거는 그거죠. 하나는 교육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 있고 그렇죠. 교육 때문에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그 중간층 시각. 중간층 시각은 상당수가 지배층 시각이에요. 중간층 시각이 좀 없어요. 묘하게 독특하게 다른 분 계급적으로는 지배 피지배밖에 없고 중간층은 다른 형태로 나타나죠. 소수자 입장, 소수자 입장의 상당수는 중간층 성격이거든요. 중간층의 일부분이에요. 페미니즘 같은 것도 하층에서는 여성 강조하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노동자를 강조할 수 있고 노동자, 농민을 강조할 수도 여전히 거기에도 문제가 중첩돼서 여성 노동자, 여성 농민이 더 큰 문제긴 한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여성으로 보기에는 중간층하고 잘 연결이 안 되니까 그쪽은 여전히 계급적으로 하층은 하층인 거고 성적으로는 여성은 여성 쪽일 때 그런 것들이 다 중간층의 한 부분으로. 근데 불행히도 그것이 이제 서로 연대가 안 되는 게 문제긴 하죠. 여성 성적인 거하고 노동자와 연결하기는 계급은 힘들고 중간층 내에서의 여성운동, 뭐 성소수자 운동, 뭐 이런 것들끼리 좀 연대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형태. 근데 그것 여전히 지금도 그런 측면에서 개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까지 하고